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태진입니다. 네, 저희가 매번 방송 시작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가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어떤가요? 정말 역사가 즐거워지는 것 같나요? 네, 처음엔 좀 즐거웠는데요. 이제는 점점 어려워요. 그쵸. PD님이 처음에는 재밌어 하시다가 네. 그 책을 계속 이제 매번 방송 때마다 읽어 오시게 되면서 네. 조금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죠? 하필이면 윤 PD가 가져오는 책이 항상 두꺼운 책들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번번이 책을 잘 못 고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소설을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역사가 되게 정말 즐거워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역사 얘기도 하면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답사지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울 근교에서 가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건축물이나 그 장소들이 그냥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역사보다 근대 역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근대라는 시기가 당연히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곳곳을 찾아봤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서울하고 다른 아마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모던 경성 서울을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근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이크 역사 8회 역사를 먹고 자라는 도시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가 볼 도시는요. 목포, 군산, 대구, 부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이외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도시들이 사실은 근대화 시기에 많이 발전하게 된 나름 신도시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제가 윤 PD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전라도라는 지명이 있죠. 네. 그 전라도는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딴 건데 어떤 도시일까요? 우선 전주. 맞습니다. 전주고요. 네. 저는 압니다. 나잖아요, 이제. 네. 나주? 네.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도는 그것도 앞자가 그렇죠. 딴 거예요? 네네. 경주. 네. 상암은 아니죠. 상암은 서울에 있는 거고.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꽃감으로 유명한 도시. 꽃감이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공원이 있고 상주. 맞아요. 상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개의 도시가 지금 전라도에도 포함이 안 되고 경상도에도 포함이 안 되는 도시라는 거죠. 이 전라도 경상도라는 이름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네. 붙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빼놓고는 모두 각 도시, 각 지역에 유명한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도시들이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도시가 아니었다가 근래에 급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근래라는 시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근대라는 시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상도에서 경주, 상주가 대표 도시였던 거. 그렇죠. 충청도는 충주, 청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경상도면 대구, 부산. 대구, 부산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전라도는 그나마 전주, 나주가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큰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이제 목포, 군산이 비교적 크게 한때 발전을 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은 아마 이제 거기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다룰 목포, 군산, 대구, 부산 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셔요? 네. 요즘같이 여행이 일상화된 시기에는 조금 낯선 분이신데. 도시녀세요? 도시녀? 도시녀보다 방콕녀다, 방콕녀. 네. 선생님은 당연히 다 자주 다녀오셨겠죠? 이 동네들은? 사실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역사 유적 답사를 간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경주. 그다음에 안동, 전주, 나주 이런 조금 오래된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가지 않게 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근대 유적 답사라는 것들이 조금 많이 유행을 탔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한국의 문화 유적을 찾았던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유적지들을 둘러봤다면은 지금 이제 오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영향을 끼쳤을 조금 가까운 시대의 흔적 이거를 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그게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유적인지를 몰랐지만 뭐 내가 사는 동네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살았던 동네에 가서 보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라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뭐 경주에 안압지 가서 어떤 추억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추억들을 이제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들로 볼 때는 발달한 한국 막 산업화된 한국 그렇게 막 다듬어진 한국만 보다가 실제로 그 속에서는 삶의 모습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유적지나 아니면 근대 흔적들의 공간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에 있구나를 이해하는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곳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 목포, 군산, 대구, 부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네. 이 도시들이 근대 시기에 처음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많은 발전을 보였던 도시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시기에 이 도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도시들이 이때 발전하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저는 또 윤 PD님한테 여쭤보게 되죠. 혹시 이제 경부선 철도는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호남선 철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비 내리는 호남선. 호남선은 글쎄. 전주? 전주? 네, 전주는 기차가 광주. 없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요. 광주. 광주도 기찻길이 없어요. 송정까지 나가야 되죠. 지금 물론 맞아요. 광주광역시에 포함되어 네. 있지만, 네. 군산? 군산도 아니에요. 군산도 아니에요? 원래 이 호남선이라는 이름은 좀 생뚱맞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다 이해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래 이름은 경목선이 돼야 돼요. 경목선. 목선이요? 네, 목포하고 목포. 서울을 아. 연결하는 선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름을 짓는 관리들이 경목선 하니까 조금 어감도 이상하고 그 당시 호남 벌판이라고 하는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 기찻길이 쭉 평야지대를 지나가니까 호남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면은 호남선 그럼 어디지?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타 보신 분들은 이제 익산 지나서 목포까지 가는 네. 그런 어떤 철로구나 철도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지금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이 됐든 목포가 됐든 군산이 됐든 전부 다 항구 도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네네네. 항구 도시라는 점은 외국과의 교류로 긍정적인 영역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시기가 우리 어떤 자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때 네. 그러면 어떤 빠져나가는 공간 속에서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경영에서 어쨌든 많은 자원들을 본국이나 또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때 굳이 발달시켜야 했던 도시가 있다면 항구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산, 목포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부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대구는 그 당시에 이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면서 거기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큰 도시가 만들어져서 조금 발전 맥락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발전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탈의 목적으로 발달된 도시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잠깐 군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기찻길을 목포까지 쭉 내고 보니까 군산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군산선이라는 한 20km 남짓한 철로를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내고 이제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1호 신장로 그러니까 새로 만든 길 뭐 이런 뜻이 되는데 1호 신장로가 군산에서 전주를 잇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군가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벚꽃으로 유명했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냈던 것도 이제 철로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의 어떤 풍부한 자원을 빨리 항구를 통해서 실어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목포라고 하면은 저 서남 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서울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철로 중에 하나지만 국도도 각각 번호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네. 국도 번호도. 그 국도 번호 매기는 방법이 동서 방향은 짝수, 남북 방향은 홀수예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가 됐던 국도가 됐던 뭐 1번 국도는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2번 국도는 남해안을 쭉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번 국도와 2번 국도의 출발점이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래서 1번 눈이 목포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1번이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영사관 자리, 그러니까 옛날 일본 영사관 자리 앞에 가면은 국도 출발 기점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1, 3, 5 해갖고 동해안에 가면은 몇 번이 걸리냐면 7번이 걸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정도로 일제강점기에 목포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대의 어떤 그 내력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항구 도시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그러니까 뭐 수탈을 목적으로 항구 도시가 발달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수탈을 했는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크게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경제 수탈의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을 눈을 가리고 토지의 상당 부분을 그 총독부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척식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부분의 땅을 헐값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반도 최대의 지주가 누가 되냐면은 총독부 아래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각각 한국인에게 소작을 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놓은 농민들에게 싸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또 뭔가 재투자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토지조사 사업, 동양척식 주식회사 결국 토지죠. 네. 이제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산미증산,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있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농민들이 도시로 옮기니까 이 도시로 옮겨온 노동자들한테 싼 가격으로 쌀을 제공을 해야지 산업이 또 경쟁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농민들이 도시로 다 오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쌀을 어디서 가져가려고 하냐면 한반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반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영남 쪽에는 그다지 넓은 농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비옥한 곡창지대에 있는 쌀들을 빨리 군산이나 또는 목포로 실어 나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산 지역의 1920, 30년대 그 수출 기록을 보면 95%가 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포 가면은 유명한 얘기가 일흑 300이라고 있어요. 한 가지 검은색, 세 가지 흰색을 이제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그래서 한 가지 검은색은 석탄? 석탄은 아니고요. 김. 김. 뜻밖의 김이더라고요. 저도 석탄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쌀, 그다음에 이제 목화, 그다음에 이제 소금. 예,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보다는 군산에 조금 더 쌀에 집중됐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두 도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중요한 도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조선에서 이렇게 많은 쌀이나 일본으로 갔다면은 오는 건 없나요, 혹시? 오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는 거는 그 당시 개항 직전에 몇몇 지식인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정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 쪽에서 농산물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들이 그 농산물의 대가로 지불하려고 했던 건 물론 돈이기도 하지만 공산품이었어요. 그런데 공산품은 잘 아시겠지만 원재료를 외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무한대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농산품은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들어왔던 게 뭘로 들어오냐면은 뭐 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오게 되니까 무역상으로 놓고 보면 주고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수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는 꼭 필요한 쌀이 나가고 여기서는 값비싼 옷감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쪽에 한반도에 있는 공장은 무너지게 되고 또 한반도에 있는 쌀도 사라지게 되는 이중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만주 지역에서 잡곡을 들여와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양반들이 쌀을 먹을 수 없으면 결국은 농사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일본 애들이 만주에서 또 잡곡을 들여오죠. 그럼 만주엔 사람이 없느냐? 거기 또 사람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어마어마한 아사자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만주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구가 목포 군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의 생산한 쌀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사실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고 그렇죠. 예, 정말 수탈의 정서가 심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의 농업 구조가 왜곡이 돼요.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은 당연히 FTA 하면 제일 먼저 뭐 쌀,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 개방,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국처럼 쌀이 농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드물다는 거죠.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쌀 중심으로 모든 농사 제도가 바뀐 게 일제강점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수지도 논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른 작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쌀을 가져가야 되니까. 보면은 야 넓은 논 보기는 좋은데 그때 논으로 다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의 다양성이 상실된 거죠. 그런 피해가 요즘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본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한 20%에서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5%에서 80%는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쌀은 남아요. 물론 이제 그게 쌀 보호 정책, 쌀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소득이 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지만 결국 지금 쌀은 남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저도 애국자네요. 경제 어떤 농업 구조 자체도 일제강점기에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라도 쪽 도시 얘기는 좀 대충 한 것 같고요. 네. 부산은 어떤가요? 부산은 어떤 계기로 발전하게 된 건가요? 부산은 그 개항 시절에 제일 조선 사람들이 당황했던 항목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독특한 내력을 갖고 있는데 목포나 군산도 사실은 작은 도시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조선시대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전부 다 동네라고 불렀어요. 동네 온천. 네. 동네. 네, 그렇죠. 네. 동네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항 부산진이 있었어요. 네. 부산진항. 네, 그래서 부산진성, 부산진항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제 여러 곳에 있었어요. 처음에 조선 전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산 한 곳에서만 모아놓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용두산 공원 있는 초량동 일대에 한 10만 평, 11만 평 정도 큰 땅에 외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로 볼 때는 이미 한반도에 유일한 연고지가 있는 도시였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항구가 목포 군산보다 훨씬 더 발전하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발, 뭐 예를 들어서 항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부산 자체는 일제강점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어떤 물류의 이동보다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목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상당히 멀지만 네. 부산에서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관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는 몇 시간 안 걸리고 스시마는 뭐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통로로 활용이 됐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포 군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주고받으니까 도시는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나중에 한국전쟁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라는 혜택이 덧붙여지면서 조금 더 이제 이후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구는 어떤 발전을? 대구는 경주나 상주라고 하는 전통의 도시보다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경상도의 중심지로서 전통 도시로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또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가 들어오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 새로운 지식인들이 이제 털을 잡게 되면서 그 활동력이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로서의 새 도시와는 약간 답사하는 곳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근대 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각각의 도시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 답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온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청춘 남녀 100년 전 세상을 탐하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그 미술사 전공한 부인하고 건축가인 남편이 둘이서 같이 근대 건축물들을 네. 답사 여행을 떠난 책이에요. 인천부터 아까 말씀하신 목포, 군산, 부산, 근대 건축물들의 자취를 찾아 나선 여행기인데 주로 소개하는 근대 건축물들이 아무래도 일본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건물들로 그렇죠. 관공서라든지 예. 아니면은 은행 건물이라든지. 네. 주로 남아있는 게 동양 척식회사, 각 네. 지역별 척식회사랑 조선은행,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적산가옥의 흔적들, 이런 게 많이 남아있던데요. 적산가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요? 적산이라는 말이 적이잖아요. 에너미.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자산을 적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청도 있고, 그다음 기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가로 쓸 수 있는 집을 적산 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식 집,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고궁처럼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부여해주고 싶은데 참 안타깝죠. 애석하게도 네. 대부분의 건물들이 결국은 한국 사람들 또는 그 당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뭔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기를 거쳐왔을 때 그 시기에 대한 이해를 글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유산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자산들이 지금은 보호가 되고 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근대 건축물들은 많이 보존이 잘 되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보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이제 근대유산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보존을 시작을 하고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그 시대에 있었던 유물들도 그대로 놔두고 보존을 하는 게 역사를 단절 없이 어떤 지역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전체 한국의 역사를 볼 때도 단절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보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다녀보면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 나라들 가면 의외로 그 식민지 시절에 만들었던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고 네.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건축 양식을 많이 따라서 짓는 걸 많이 봤거든요. 분위기 자체도 네. 이 나라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을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의 어느 나라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느낌이 잘 못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PD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국에 가면은 특히 네. 동아시아 쪽에 가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귀하게 맞아요. 보존을 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든 어떤 건물이 일본식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런 것 뭐냐면은 같아요. 일본도
뭐 미국 것을 베껴오든 영국 것을 베껴오든 어디 거를 베껴오든 그러니까 2차로 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완성도가 좀 떨어져 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지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역사는 아프겠지만 그 건물 자체는 그렇죠.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네. 반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진 건물들이 대체로 르네상스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굳이 보존을 해야 돼?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에 대한 감정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극하게 반응을 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뜻밖에도 대만만 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발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은 훨씬 더 오랜 지배를 받았음에도.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니 감히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보통은 식민지를 운영했던 제국주의하고 그 식민지라고 됐던 나라들의 어떤 문화적인 격차나 편차가 너무 커서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던 나라가 와서 건물을 지어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극렬한 반응이 결국은 건물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적인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하나씩 무너뜨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몇 개의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규모로 보든 예술적 가치로 보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라는 것도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근대 건축물은 그런 역사랑 이야기가 있을 때 좀 더 그 의미라든지 와닿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이거 웬 촌스러운 건물이 하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가도 이제 역사 유적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들. 네. 지점들이 전국에 한 8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산하고 목포에 있는 동척 지점은 그게 지금 근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대 역사관으로 쓴다는 얘기는 동척이면은 1910년대 후반 20년대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때 지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1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100년 가까운 시기를 꿋꿋하게 지킬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착취의 순간이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혔구나 하는데 거꾸로 이제 그 공간을 다른 어떤 걸로 쓰는 것보다도 일제가 한국 사람을 괴롭혔던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네가 한국을 지배하게 만든 건물이 지금은 일제 지배가 얼마나 잘못된 거를 보여주는 교육장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동척 지점들은 한 번씩은 찾아보실 만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진 PD가 가져온 책은 정말 본격적으로 부산에 관한 책이던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부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포, 군산, 대구는 잘 몰라서 일단 뺐고 그 부산은 넓다라는 유승훈 작가의 책을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저희가 지금 부산이란 근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인문학자의 시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아까 부산의 인구가 얼마 없는 작은 도시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도시였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일본인 거주자들이 머무는 그런 그렇죠. 중간 네. 도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 살던 조선인들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지금 그 감천동? 네네. 감천동 이런 쪽은 다 이렇게 산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런 동네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일제 시대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잘 사는 일본인들이 부산의 그 좋은 그 평지들을 다 차지하고 조선인들이 그 산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좀 특징이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이렇게 다양한 사료들을 사진 자료들을 함께 싣고 있어요. 사진이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것도 부산의 옛 모습들.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에 도시에 드러난 뜻밖의 변화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네. 뭐냐면 유곽이에요. 아.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이미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 공창제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서면은 어떤 도시 개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유곽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물론 그런 어떤 그 매춘 산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건 아니지만 조금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유곽이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구 도시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도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겠죠. 야만인이라고 저것들은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그런데 욕하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성과 관련된 어떤 풍조가 크게 일본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어떤 지역 또 부산에서 어떤 지역은 그런 동네였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다가 근대에 좋지 않은 문화 특히 일본 문화가 일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한국의 어떤 근대 문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겠다라고 부인하고 싶은 것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쓰는 문화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시대에 근대라는 이름으로 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라이크 역사 8회 오늘은 근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멋진 도시예요. 아주 멋진 풍경과 많은 볼거리와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홍보대사 네, 이렇게 역사 이야기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이 더 매력이 돼 새록새록 살아나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음 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휴가 때 한번 이런 역사 도시들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크 역사 8회 여기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다음 회에 대한 예고를 좀 하고 갈게요. 기다렸던 시간일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네요, 벌써. 네. 그러게요. 또 벌써 9회가 되기도 했고요. 네. 네.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를 너무 모를 수는 없거든요. 과연 그렇죠.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던 그 당시 일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패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일본의 역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패망했는지는 정말 너무 알고 싶네요. 예, 그럼 라이크 역사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라이크 역사 8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